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구조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조차 강의에서는 우리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더 이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해왔었던 함수를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문자 함수를 같이 한번 해보고,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함수의 중첩.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이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볼까요? 계속 반복하더라도 우리 질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인이백이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에 여기 지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반드시 이꼬르 표시를 붙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용할 함수를 넣고, 그리고 함수명, 그리고 가로를 반드시 열어 놓는다.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가로를 여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고요. 지금 썸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범위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여기는 A1부터 A2까지를 더해라 라고 하는 썸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 자, 이렇게 A1에 2가 들어가 있고 A3에 3이 들어가 있어서 썸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결과가 5라고 여기 A3셀에서 찍혀지게 됩니다. 다 읽을 수 있으시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 함수, 기초 함수라고 했었던 거, sum, average, 그리고 프로덕트는 아마 우리가 실습은 안 했었을 텐데 곱하기라고 하는 거 충분히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것도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카운트 함수와 그리고 맥스, 민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카운트 함수 중에 또 추가적으로 카운트 블랭크까지 이번 시간에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배웠었던 우리는 사용 방법이 살짝 다른 그런 함수도 같이 배워볼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눈 쫑긋, 귀 쫑긋해서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사용법이 좀 다른 함수인 large, 그리고 small, 그리고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 상대 주소와 그리고 절대 주소의 개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연습 예제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해주진 않겠습니다. 실습을 하진 않고 요 예제, 성적 통계 예제를 가지고 빨간 테두리에 있는 거 직접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쪽에 있는 몇 번째 큰 값, 그러니까 3등의 점수, 꼴찌에서 두 번째 점수, 또 몇 등, 그것 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에 석차,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등수도 같이 구해보고요. 등급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습 내용으로 진행할 거라서요. 지금 이론 얘기에서는 그냥 설명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실습 수업에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언급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는 상대 주소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가 되겠죠. A5 또 A1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었을 거예요. 열과 행을 교차해서 주소를 만들죠. 근데 절대 주소라고 하는 건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입니다. 열의 앞에 달러, 또 뒤에 5라고 하는 행 앞에 달러를 표시를 붙여요. 그래서 A5와 달러 A, 달러 5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표기법만 다른 거예요. 단지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인 이유는 뭐냐? 위에 있는 이러한 자연스럽게 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들은요,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쭉 해서 증감을 하죠. 그래서 A5가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A6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해가는 그러한 주소 체계이고요. 이렇게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놓는 건 제가 밧줄이라고 수업 시간에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밧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주소들은 자동 채우기로 인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딱 묶여 있는 주소,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싶은 주소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 놓아요. 사실은 뭐 열 앞에만 붙여놓고 행은 풀어놓기도 하고, 달러를 또 행 앞에만 달러 표시를 붙여놓고 열 앞에만 또 풀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 시간이니만큼 그냥 둘 다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다 붙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진도가 다 나가게 되면 열만 잠그는 거, 또 행만 잠그는 걸 나중에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표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단지.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주소를 우리는 상대 주소라고 칭하고요. 표기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절대 주소,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주소 입력 방식을 이렇게 달러 표시를 앞에 붙여서 표기한다라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절대 주소라고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고 실습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는 예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지난번에 빈칸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blank라는 함수까지 진도를 나가셨습니다. 뭐 복습하는 것들은 지난주 강의를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새로운 함수를 또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단순하게 함수의 범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옵션 사항이 들어가는 내용들까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함수의 가로 안에 범위를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 조건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조건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 옵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옵션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빈칸 쪽에다가 우리 3등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등은 위쪽에 있는 국어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9개밖에는 없지만 또 뭐 결시생이 2명이나 있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숫자, 뭐 맥스라고 하는 식으로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거는 눈어림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세 번째로 큰 것을 구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1, 2초 정도. 아마도 지금 눈어림으로 88점이 가장 큰 걸로 세 번째로 큰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는 굳이 이렇게 함수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100개 또 1000개, 그죠? 그런 대상이 있는 그러한 숫자들 중에서 뭐 1000개 중에서 670등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325등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어림으로 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바로 large라는 함수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우게 될 함수는 large인데,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하시고 눈도 크게 뜨세요. 왜냐면 아까까지만 배웠었던,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에 배웠었던 함수와는 다른 사용법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늘 마찬가지지만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곳에 항상 현질세를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함수 마법사를 눌러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검색창에다가는 large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large. 자, 나오시죠? 나옵니다. large라는 함수 선택을 해서요. 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제는 두 개의 칸을 다 사용할 거예요. 자, 첫 번째 array라고 하는 말은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늘어놓는다는 얘기죠.
뭘 늘어놓습니까? 내가 큰 숫자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즉 범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B2부터 B10 사이에서의 범위를 첫 번째 칸에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범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기준값이 필요하겠죠. 기준값. 즉 내가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할 거라는 그 기준값을 써주게 됩니다. 전 지금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자 해요. 그럼 여기다가 직접 3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다섯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바로 5가 들어가겠죠. 아까 예를 들었었던 1000개 중에서 뭐 235번째로 큰 숫자, 그러면은 직접 여기다가 235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즉 두 번째 칸인 K라고 하는 것은 기준값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함수 사용과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어떤 옵션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답이 구워져 있을 겁니다. 88점. 자,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단순한 기능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함수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라지라고 쓰는데 앞에 이꼬르가 붙어 있어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뒤에 가로 열고 뭐라고 쓰여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B2부터 땡땡 B10까지 사이에 범위를 구해주죠. 이거는 지금까지 함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값이라고 하는 그 기준값, 여기 3을 쓰게 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콤마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보세요. 이 콤마가 기준값과 범위를 구분시켜 주는 식별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안에 범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값이 들어가야 되는 함수가 있을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라지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밑에다가 또 하나 다른 거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작은 값, 밑에서부터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우리 라지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번에 스몰이라는 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 적었네요. 이게 SAML이 아니라 스몰은 철자가 SM으로 시작하죠. 앞뒤를 잘못 썼네요. 자, 스몰 함수,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라지 함수처럼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는 것 같이 반대로 몇 번째로 아래로부터 작은 숫자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구할 거냐면 그럼 밑에서부터 꼴찌에서부터 3등을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작은 숫자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 셀을 두시고 현재 셀을 두시고 함수 마법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창에 스몰이라고 치시고 결과 나오죠? 스몰 함수를 선택해 주고 아까처럼 라지와 똑같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범위, 내가 작은 값을 구할 그 대상들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K라고 하는 란에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지에 대한 기준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값을 써봅시다. 여기 B2부터 B10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B2부터 B12 이 자리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K 기준값은 세 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3을 집어넣습니다. 기계적으로 3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 그냥 예제로 세 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이니까 3을 무조건 넣으면 안 됩니다. 자, 확인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78점의 가장 작은 세 번째로 작은 점수라고 알려주고요. 자, 스몰 그리고 이거로 하시고 앞에 잊어먹지 마시고요.
범위가 B2부터 B10까지 땡 하시고 쉼표 그 다음에 3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rge와 small이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우리 배워봤어요. 중요한 건 함수를 우리가 배울 때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이 안에 기재하는 것들을 함수 마법사만을 이용해서 쓰지 않고 직접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이거를 쳐서 입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수작업으로 입력했을 때도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야겠죠. 가령 나는 꼴찌에서부터 두 번째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3 대신에 2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3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2라고 하는 걸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요. 바꿔주게 되면 이거는 꼴찌에서부터 두 번째 작은 숫자를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건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내용들을 이용한 뒤에 자신의 필요에 맞게끔 변경할 수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역시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주의할 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작은 값으로 구했으니까 이 옆에 있는 값도 당연히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의 함수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 함수 배웠는데 지난번에 우리 칸을 구하는 것, 학생수 구하는 것, 카운트 함수, 그리고 문자를 포함하는 함수인 카운타 함수, 그리고 빈칸만을 구하는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함수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기까지 배웠는데 일부러 제가 하나 남겨놨었습니다. count if라는 함수. 이 count if 함수를 남겨놓은 이유는요,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요. 또 사용법도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과 다르고요. 오늘 배운 내용처럼 어떤 옵션 사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count if 함수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살짝 미리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우리 지금 학생들에 대한 이름을 1번부터 4번까지 기재를 좀 해 놓았어요. 자,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과에서 인기 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인기 투표.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기 투표를 유치합니까? 예, 유치하지 않죠? 예, 이렇게 병합해서 인기 투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하는데, 김태민은 1번, 박상혁은 2번, 박채은은 3번, 송민아는 4번, 이런 식의 번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종이를 나눠줘서 이제 그것들을 기재한 뒤에 수고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종이가 한 30개, 20개 뭐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마치 반장 투표하듯이 1번, 2번, 1번, 1번, 2번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고 칩시다. 막 입력할게요. 적당하게. 4번이 너무 없나?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입력할게요. 예. 그냥 예제를 위해서니까. 그래도 꽤 많이 입력했네요. 자, 이걸 몇 개 되는지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다가. 자, 투표수는요. 총 투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요만큼을 우리 세워볼 수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투표자. 예. 투표자 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미리 해둔 게 있죠. 카운트 함수 검색하지 않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눌러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총 31명의 투표수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31명의 투표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김태민이 몇 표를 얻었고, 박상혁이 몇 표를 얻었고, 박채연이 몇 표를 얻었고, 송민아가 몇 표를 얻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 김태민이라는 친구가 1번의 번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31명의 투표지 중에서 모은 것 중에서 몇 번 1번이 나타났는가를 카운팅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카운팅했던 거는 그냥 단지 범위만 지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카운팅을 하기는 하는데 1번만 셈을 해라 라고 하는 약간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는 필요 없고 1번만 카운팅을 해라. 그러니까 눈어림으로 여기 1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어떤 옵션을 주는 거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count if 함수입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if라는 용어는 우리 만약에라고 영어로 해석하겠지만 엑셀상에서는 조건을 의미해요. 엑셀에서 if는 조건. 그래서 count를 하긴 하되 조건을 달아서 지정한 조건의 개수를 카운팅 해주는 것을 count if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그 자리, 김태민이 투표수가 얻는 그 자리에 현재 셀을 먼저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창에다가 count if라고 치시고요. 자, count if 함수 찾았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읽어볼게요. 제목이 range,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범위 알겠죠? 그 번호가 적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크리테리아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거 단어가 영어로 쓰여져 있네요. 크리테리아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그래서 역시 범위부터 일단 지정을 먼저 해두고 봅시다. 자,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입력한 그 수거한 설문 용지에 입력한 란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고요. 들어가겠죠? 그 자리에.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범위가 들어간 걸 확인하신 뒤에 두 번째 칸인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뭐 1번만 셈을 할 거니까 1을 입력하면 되겠죠. 1. 그죠? 1만 셈해라. 이렇게. 그래서 1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엑셀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값이 미리 입력되어 있다면 그것을 주소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급으로 일일이 1씩 입력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1을 지워 볼게요. 제가. 자, 이 자리에 1을 지우고요. 1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게 어디 있죠? 김태민의 1. 주소가 부여되어져 있죠? 주소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김태민의 1번이 B32라고 하는 행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1을 집어넣든 B32를 집어넣든 1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1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1을 입력하는 대신에 B32라고 하는 그러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6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31표 중에서 6표가 김태민의 1을 선택한 겁니다. 카운팅을 해준 겁니다. 자, 나머지도 어때요? 나머지도 우리 자동 채우기로 4명의 것을 구하면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상혁, 박채은, 송민아 얘네들의 투표수를 얻을 때 범위 똑같죠? 단지 달라지는 건 뭡니까? 2, 3, 4라는 기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자동 채우기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주르륵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내용을 살펴볼 때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count if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B39부터 B69까지 들어갔죠? 예, 요거는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B33. B33은 뭐예요? 2. 오, 내가 카운팅하고 싶은 건 1이 아니라 2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죠? 주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처음에는 1을 카운팅했다가 2를 카운팅 해주는 걸로 주소가 하나 증가한 겁니다. 자동 채우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를 요만큼의 범위, 파란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요 범위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기준을 셈해라, 카운팅해라 라는 그러한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또 아래 내려가 볼까요? 맨 밑에 있는 송민아에 대한 것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봅시다. 자, count if 이거 주소 증가 파란색 부분을 B35 5, 4 카운팅 해라 라고 하나씩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우리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문제냐? 자, 주소가 B41부터 B71까지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원본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여기부터 시작한답니다. 여기 위에 있는 3명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범위를 증가시켜줬더니만 엉뚱하게 비어있는 셀들을 범위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 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B38부터 B68까지. B38 시작, 맞죠? 그리고 B68까지. 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그리고 B32라는 기준, 빨간색, 1, 카운팅해라. 맞죠? count if, 범위 지정해주고, 콤마, 1 대신에 B32를 집어넣은 겁니다. 맞아요. 잘 했어요. 김태민의 카운트 수를 구하는 계산은 수식을 맞게 했습니다. 밑에 있는 박상혁 거를 좀 봅시다. 자, 박상혁 것도 보시면 B39부터 B69까지 만나볼까요? 범위가 한 칸 증가했죠. 근데 B33이라고 하는 요 기준값은 한 칸 증가해서 맞게 떨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박채영 걸 봅시다. 박채영 거는 또 범위의 주소가 B40부터 시작된대요. 여기 두 칸 증가했죠. 그럼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두 칸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쪽에 있는 기준값이 빨간색 기준값은 B34는요. 얘는 맞게 증가했죠. 2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3을 카운트해라 라는 식으로. 자, 뭐예요? 우리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은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은 첫 번째 초기값 구해서 왔었던 이 값에서 이 주소들을 증감시키면서 나머지 같은 패턴의 계산들을 자동적으로 구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 자동 채우기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범위는 지금 처음에 맞게 구했고요. 첫 번째 기준값도 빨간색 되어져 있는 이 부분도 맞게 했어요. 자, 그런데 파란색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주소가 증가하면 안 되는 범위인데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범위가 늘어나 버린 건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기준값은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면 2, 3, 4 하는 식으로 기준값을 증가시켜 주니까 옳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기 B38부터 B68까지라고 하는 이 범위는 증가하면 안 되는 거죠.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라는 걸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상대 주소는 지금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표기한 것들을 다 상대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어떤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로 증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절대 주소로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증가되지 않는 주소로 표기를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제가 지금 블럭 지정한 이만큼은 절대 주소로 표기가 돼서 자동 채우기로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다가 뭐 달러를 붙인다고 이론 수업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앞에 달러 표시 쉬프트를 누르고 4번, 또 옆에 가서 또 쉬프트를 누르고 4번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게 성가시겠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변화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F4 키를 누르게 되면 펑션 키 중에 F4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줍니다. 보셨죠? 제가 지금 F4 키를 누르는 것과 동시에 달러 표시들을 붙여줍니다. 열과 행 앞에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소 표기 되어져 있는 주소들과 상대 주소 표기 되어져 있는 주소가 구분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절대 주소로 표기를 바꿨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것은 이 B32라고 하는 이 주소만 상대 주소로 표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뭐 계산 결과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아요. 표기 방법만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때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적용시켰습니다. 어때요? 제가 묶어 놨었던 절대 주소로 표기한 이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빨간색인 상대 주소로 표기해 놓은 주소는 한 칸 증가했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는 한 칸 증가했던 것이 지금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맨 마지막에 있는 송민아 친구의 투표수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절대 주소로 표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지만 B35라고 하는 주소는 처음에 시작했었던 B32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4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준값으로 증가를 자연스럽게 해줬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은 바로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중급 수준으로 엑셀을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개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설명을 차근차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허들을 넘으셔야 아주 초급에서 중급 수준으로 엑셀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예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대 주소 표기, 절대 주소 표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석차를 구해보면서 다시 한번 요거 반복해 보도록 하죠. 자, 석차를 구해 볼 텐데 석차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겠습니다. 김현주라는 친구의 평균값, 또 이영이라는 친구의 평균값,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등수를 매겨 보겠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몇 등인가,
자, 기준값은 평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바로 랭크라는 함수예요. 우리 랭킹 구한다 그러죠? 랭킹.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는 등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일단 H2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읍시다. 현재 셀을 두고 이 자리에 등수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랭크 함수는 역시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랭크.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엔 칸이 3개나 나타나네요. 오, 복잡해 보여.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일단 같이 당해 봅시다. 자, 넘버. 이 넘버가 뭐냐? 예, 넘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등수를 구하고 싶은 그 점수, 숫자. 어디죠? 잘 안 보이네요. 치워볼게요. 자, 김현주의 점수인 92.33점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면 일단 넘버란 자리에 G2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범위부터 지정했죠? 그래서 각각 앞에 있는 제목들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점수. 자, 두 번째 칸 봅시다.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 칸은 참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영어로 reference라는 것의 약자이죠. REF. 이 reference, 참조. 뭘 참조하는데 이 점수를 뭐와 비교해서 몇 등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이거 역시 범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92점을 보시면 이 점수를 얘와 비교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몇 번째 점수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조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참조할 부분들입니다. 범위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그 참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점수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등수를. 자, 마지막으로 오더라고 하는 부분에 갑시다. 자, 오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0이냐 1이냐, 스위치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0이냐 1이냐, 이 두 가지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더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점수 큰 게 등수가 높습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점수가 큰 것이 등수가 높아집니다. 거꾸로 1을 집어넣으면 등수가 높은 것은 작은 점수일 때 등수를 높게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거꾸로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됩니다. 0.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 0을 집어넣는 것이 FM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늘 높은 등수를 가지니까 지워놓고 그냥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FM들을 한번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3등이 나타났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랭크 G2라는 점수, 대상 점수, 그거를 G2부터 G10 사이에서 참조해서 등수를 매겨라. 이 콤마 그리고 또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0. 그래서 높은 점수가 높은 등수를 제공해라 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옵션 사항이 두 개가 돼요. 아까처럼 범위 지정하고 기준값 넣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또 한 가지 또 꼬아놓은 것은 어떤 범위부터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랭크 함수는 대상이 되는 값이 먼저 지정된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좀 헷갈려요.
하지만 함수 마법사 쓰시게 되면은 크게 흑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뒤에는 참조하는 범위가 들어가죠. 그리고 맨 뒤에는 콤마 찍고 옵션, 예,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자, 이걸 엔터 눌러서 우리 자동 채우기로 나머지 째들을 딱 다 점수 구해 보도록 하죠. 근데 구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1등이 하나, 둘, 세 개나 나왔어요. 무슨 점수가 똑같은가? 왜 1등이 3개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등이 왜 3개야? 자, 첫 번째 여기 1등 나온 거 볼게요. 더블 클릭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읽어봅시다. 자, 랭크 자동 채우기를 했으니까 대상인 값이 G3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첫 번째 92점에서 97점으로 대상 점수가 증가해서 오케이, 잘 들어갔네요. 근데 G3부터 G11까지를 구한대요. 범위가 증가가 돼서 예, 김현주의 92.33점은 빠트린 채로 참조하는 범위가 한 칸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비어있는 빈칸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찍찍찍찍찍찍 내려가서 자, 맨 마지막쯤에 있는 이나영의 점수 볼까요? 자, 얘는 또 과간입니다. 예. 자, 랭크 G9라는 평균 점수를, 맞죠? 이 점수를 G9부터 G17까지 비교해라. 이번에는 주소가 범위가 참조할 것이 증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점수를 다 빼버렸어요. 주소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밑에 있는 엉뚱한 비어있는 칸들을 범위로, 참조할 범위로 다 포함시켜 버렸네요. 잘못된 거죠. 당연히 빵빵빵빵빵빵점 중에서 이 두 가지 점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자기가 1등일 수밖에 없겠죠. 0점과 93.5점을 비교했으니까 각각 다 비어있는 빵점들이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1등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얘는 1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앞서서 count if 함수를 배우면서 왜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자동 채우기로 인해서 주소가 증가를 하게 됐을 때 증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범위까지 증가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우리 구분해서 어떤 것은 절대 주소로 묶어놔야 되고 어떤 것은 상대 주소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파란색 글자인 G2 기준값, 요 값은 상대 주소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G2부터 G10은 어때요? 범위 요거 참조할 거는 증가하면 안 되겠죠. 예, 요거는 묶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주소가 있고 상대 주소로 표시해야 되는 이렇게 묶어줘야 될 주소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값을 구할 때 무조건 다 증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묶어줘야 될 범위를 지정을 해 주고요. F4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 주소로 표기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만. 여기는 아니에요. 얘는 파란색은 대상값이니까 계속 하나씩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자, 자동 채우기로 다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등이 한 명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1등이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점수를 등수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하나씩 증가가 돼서 이렇게 랭크 G10에 대한 등수를 구해라. G10, 그죠? G2에서 G3, G4, G5 하는 식으로 증가하다가 이 자리에 계산할 때는 G10까지 주소가 하나 증가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참조할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에 설정해줬던 참조 범위만큼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 묶여 있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은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의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룰 예제는 등급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급을 구하는 란이 있는데요. 등급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등급을 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등급은 80점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래서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80점 이상이라면 여기서 통과. 만약 80점이 미만이라면 여기서 낙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배울 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함수인 if 함수를 배워볼 겁니다. 자, if 함수는 조건문의 결정이라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적어 놨는데요. if 함수는 일단 먼저 함수 마법사를 쓰기 전에 우리 먼저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안쪽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꼬르가 붙겠죠. 함수이니까 직접 타자를 쳐볼게요. 자, i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if를 쓰고 가로를 엽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조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콤마를 찍고 그 다음번에는 참값, 참의 결과값이라고 하는 게 없겠죠. 참 결과값.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번에는 거짓 결과값,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i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가로를 열고 이 자리에 조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조건을 꾸며 주셔야 돼요. 물어보고 싶은 거 엑셀한테. 가령 이 오른쪽에 있는 92.33점인 이 자리에 I2 자리에 이 빈칸에 답을 구해야겠죠. 뭐 등급을 통과인지 낙제인지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기준값은 요 92.3점이 들어가 있는 G2가 기준값이 됩니다. G2가 기준값이 돼요. 이것을 80점 이상인지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령 if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이 대소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G2라고 하는 것이 80점 이상이냐 라는 조건으로 꾸며보도록 하죠. G2가 80점 이상이냐 라고 하는 조건. 여러분들 꾸며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 90점 이상이라면 저 자리에 90점, 90이 들어가겠고요. 만약에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하는 거 알죠? 초과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초과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 이꼬르 표시가 빠져야 되겠죠.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재해 줄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꾸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과냐 아니면은 이상이냐, 또는 80점에 딱 맞는 80점이냐, 80점이라면 이렇게 꾸며볼 수 있어야겠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80점 이상인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앞자리에 이렇게 가로를 열어서 80점 이상인 거를 조건을 달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건을 쓰고 그 다음 자리에는 참 결과값이 나온대요. 참 결과값. 그럼 여기다가 통과라고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80점 이상이라면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자리에 통과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한 참이냐? 참이면 통과라는 값을 찍어라 라고 하는 그 우리 수식을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요 계산 과정 안에 글자,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문자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문자를 넣고 싶을 때는 요 각각의 문자 앞에다가 이거는 문자야 라고 엑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붙여서 입력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수식 안에 문자를 넣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를 붙여서 입력을 한다.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80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G2라는 게 하는 게 G2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G2가 80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콤마 아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낙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G2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얘를 80점 이상의 기준에 놓고 보겠다. 80점 이상이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참이면 참의 결과인 통과를 찍거라. 만약에 80점이 안 된다면 낙제라는 글자를 찍어라. 이러한 문법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통과라고 하는 글자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 조건을 여러분이 직접 꾸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요 뒤에는 통과, 낙제. 가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물어보자. if G2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요게 60점보다 크다면 그 자리에는 1을 찍어라. 문자가 아니라. 아니면 0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 1을 찍고 60점이 안 된다면 0을 찍어라. 숫자가 여기 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자를 집어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자를 억지로 집어넣은 거고요. 결과값은 여러분이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든지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꾸며보도록 하죠. 등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 물어볼게요. if G2가 80점보다 크냐? 그러면 이 자리에 통과라는 글자를 찍어라.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낙제라는 글자를 찍어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if 함수는 문법이 있어요. 조건, 콤마, 참의 결과값, 콤마, 그리고 거짓 결과값.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를 닫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때요? 여기 G2라는 글자 주소만 하나씩 증가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점수를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함수마법사로 왜 안 합니까? 그럴 텐데 함수마법사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를 다 지우고 함수마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 현재셀을 두시고 함수마법사를 눌러볼게요. if라는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자, 칸이 3칸이 나와요. 칸이 3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읽어볼까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적인 실험, 연습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조건문을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조건문을 넣어 보도록 하죠. 난 지금 알고 싶은 건 G2라고 하는 것이 80점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싶어. 요거를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갈 자리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은 뭘까요? value if true. 그러니까 참이었었을 때의 결과값이 뭐냐라는 거죠. 이 자리에 그럼 우리는 통과라고 하는 걸 찍히길 원하죠. 참이었을 때는 통과라는 글자가 찍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세 번째 칸은 false, 그러니까 value if false, 거짓 지었을 때의 결과값이 뭐냐요. 그럼 이 자리에 세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낙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잠깐 볼까요? 나는 그냥 큰 따옴표를 안 붙였는데 통과라고 하는 그 글자에 자동적으로 따옴표가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 밑에 있는 것에 세 번째 칸에다가는 낙제라고만 적었어도 아마도 자동적으로 따옴표가 붙을 겁니다. 엑셀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따옴표를 붙여주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확인을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건문을 짜고 참이었을 때 결과값과 거짓이었을 때 결과값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통해서 if 함수를 배워봤습니다. 자, 함수마법사를 써도 되고 직접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if 함수는 함수마법사를 쓰기보다는 직접 타자를 입력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if 함수가 좀 어려운 데에 비해서 연습 하나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예제는요, 어떤 예제냐면 자재 현황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재 관리팀에서 자재 부품에 대한 그런 명세표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컴퓨터 가게 같네요. 그죠? 여기에서 일단 실사량, 재고량 이런 값이 있어요. 재고량은 지금 현재 내가 종이에다 기록해 놓은 몇 개의 재고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재고량이고요. 실사량은 실제 검사해 봤더니만 나타나게 되는 부품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해 놨었던 기록지의 양과 실제 검사해 봤더니 나타나는 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고량이 실사량과 같지 않으면 재실사 다시 검사해라. 그죠? 재고량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실제 검사한 것과 같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사해봐라. 재실사라고 여기 찍혀지게끔. 만약에 같으면 공란으로 비워둔다. 같으면 공란으로 비워둔다. 그 칸을 글자 잘못 썼죠? 같지 않으면이라 같으면이 되겠습니다. 같으면 공란으로 비워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칸에 50 되어져 있는 이 사운드 카드. 이거는 재고량도 50으로 기재되어져 있고 실사량도 50이에요. 그럼 이 칸은 그냥 비워두라는 얘기죠. 근데 위에 재고량이 1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 검사해 보니까 98개래요.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는 다시 검사를 하라는 재실사라는 글자가 찍혀지게끔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글자를 키워 볼게요. 자, 여기서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 일단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자, 이꼬르 if 만약에 조건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야겠죠.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자리는
참값이 어떻게 됩니까? 비워두는 거겠죠? 그래서 조건을 짜봅시다. E7과 그리고 F7이 같으면 이 자리는 비워놔라. 빈칸 어떻게 표시하죠? 그냥 따옴표를 2번 찍으면 됩니다. 네, 비어있다는 의미로. 그리고 콤마.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니까 결과값이 같지 않은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실사라고 찍혀져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읽어보면 if E7과 F7이 같으면 이 자리는 비워두고, 만약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나타난다면 제실사라고 기재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제실사가 되겠죠? 나머지는 같은 방식일 때니까 이렇게 제실사와 비어있는 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자, 요거를 우리 함수 마법사로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역시 G7에다가 현재 셀을 두시고요. 함수 마법사를 눌러서 방금 전에 사용했으니까 if 함수 검색 안 해도 나타납니다. 최근 사용한 함수에서 if 함수를 고르고요. 자,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조건은 E7과 F7이 같냐 물어보면 됩니다. E7과 이꼬르 F7이 같냐.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첫 번째 값은 조건 값은 집어넣었고, 두 번째 값은 참이었을 때에 여기에 뭐라고 지켜질 건지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참이었을 때의 결과값. 이 자리에는 같으면 비워두랬잖아요. 비워두십시오. 나머지 세 번째 칸을 가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칸은 거짓이었을 때의 값.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이때는 제실사라고 찍어라.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제실사, 나머지는 0000. 어이구, 숫자가 들어갔네요. 그럼 뭐 잘못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자리에 따옴표를 2개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더라 라고 알 수가 있겠고, 따옴표를 2개 집어넣어서 우리는 빈칸으로 두라는 의미로서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하면 아까처럼 같은 방식의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if 함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이걸 지금 우리 같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짰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함수 마법사에서 첫 번째 칸에 이 E7과 F7이 같다는 것이 참이었을 때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E7과 그러면 F7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기할까요? 이렇게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연산자 얘기했을 때 같지 않다를 서로 크다고 주장하는 이런 가로를 열고 닫고로 표시하면 됩니다. 같지 않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조건문이니까. E7과 F7이 같지 않냐? 응. 같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제실사라고 적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같지 않으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같으면 그러면 거짓이었을 값이 나와야 되니까 같으면 빈칸으로 놔둬라. 자, 아까처럼 우리가 조건을 같냐라고 꾸몄을 때는 비어두는 칸을 참이었을 때를 빈칸으로 두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냐가 참이었을 경우에 제실사라고 하는 것이 참 자리인 두 번째 칸에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조건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값과 결과값, 거짓값이 각각 자리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요. 같지 않으면 제실사가 앞쪽으로 와야 되죠.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참값이 제실사이고, 만약에 같으면 피어들어가 그랬으니까 이게 거짓이 돼서 뒷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자리는 뭐예요? 참이었을 때 값을 넣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자리는 거짓이었을 때의 값을 넣는 겁니다. 뭐에 대한? 앞에 물어본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 값을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조건을 꾸미냐에 따라서 이건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문법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법만을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문자 함수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문자 함수와 그리고 함수의 중첩은 다음 주로 좀 미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잘 보셨습니까? 실습 예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제 파일을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실습을 별도로 수업 시간 이외에 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강 확인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고급 함수를 배울 텐데요. 오늘 배웠었던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하셔서 함수의 중첩 그리고 또 조금 더 추가적인 함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